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3월 1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래고 정청래 대표가 공소취소 거래설 강력 대응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발에 참여한 뭐 김의원 의원이나 김동완 의원 그리고 심지어 정청래 대표까지 비판하는 일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청래 대표가 당연히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고발이라니 하면서 금방 어떤 분이 분노를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국힘당이 고발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가 방송 도중에 전화가 왔는데 안 받겠습니다. 생각해봐. 국힘당이 여러분들 고발을 했어. 근데 혐의가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덮었다 그러겠지. 그쵸? 민주당이 고발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사건에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클리어 되는 거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국힘당이 고발을 했어. 장인수 기자를 조사를 했고 김어준 총수를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이거는 혐의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 정부 덮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를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집권 여당이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누가 봐도 무혐의가 나오거나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논란이 오래가면 좋아할 놈들은 누굽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 논란이 오래 지속적으로 가면 국힘당과 조중동,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공치소 모임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고소고발의 건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왜? 윤석열이가 기자들이 입틀막 했던 거랑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똑같은 짓입니다. 언론이 어떤 의혹을 제기했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기자를 고소한다? 이거는 사실 민주당 정신과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응한 이유는 이 내용을 계속 오래 끌면 이것들을 국힘당이 그리고 조중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과의 거래설로 계속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이제 정청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사건을 먼저 빨리 고발을 하냐? 이렇게 되면 계속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의 어떤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계속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기자는 질문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찰에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언론이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서 끌고 나오지 못하도록, 이게 민주당이 있잖아요.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했다. 우리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장인수 고발했다. 경찰의 조사를 지켜보자. 그러면 이제 묻히는 사건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정청래가 왜 의외로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을 했나? 당연히 여러분들 뉴스공장은 고발해서 뺐습니다. 정청래와 김어준의 사이가 어떤 끈끈해서 뉴스공장을 뺀 건 아니죠. MBC에 나가서 어떤 의혹을 터뜨렸다 그래갖고 MBC를 상대로 고소를 하진 않아요. 그 기자를 고소를 하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이때다.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왜 이 사건이 논란이 크게 확산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이 논란은 어떻게 보면 단순 기자의 의혹 제기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단순하게 그냥 이런 검찰들과의 거래설이 있고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이런 얘기가 있다. 한마디로 그냥 어느 정도 유튜브 MBC 전직 기자의 그 취재 내용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덮을 수 있는데, 이거를 부풀린 건 누구냐면 공치모예요. 민주당 내부가 더 키운 겁니다. 이때다 싶어갖고 어떻게 하죠? 정청래를 치는 거죠. 이 모든 의혹의 연장선은 8월 전당대회예요.
제가 보면 이 남들이 보이지 않는 좀 멀리 보면 장인수가 터뜨린 기사를 가지고 사실상 그 이면에 그 내용은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이재명을 집권 말기에는 또는 내년 당장이라도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검찰개혁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상 장인수 기자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다 알잖아, 여기까지는. 그쵸?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 장인수 기자가 이재명 정부가 공소 취소를 검사들과 딜했다가 아니야. 이거는 지네끼리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고, 검사들의 수사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국무회의나 백혈원 경정의 어떤 수사팀의 합류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벼르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들어도 아는 건데 그거를 지네가 뭐라고 하죠? 공소 취소 거래설이다 라고 하면서 지네가 오히려 제목이나 확장을 한 거죠. 이게 뭐냐, 왜 제가 이 모든 거에는 민주당 안에 찐명파리들이냐, 결국은 김어준을 치고 정청래를 치고 싶은 거예요. 장인수의 기사를 이용해서 김어준 영향력을 줄이고 김영준 영향력을 줄여야만 6월 지방선거 이후에 8월에 전당대회 때 김어준의 영향력을 죽이려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크게 한마디로 그 여의도 가십거리로 그냥 기자의 취재 내용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민주당 안에서 키워서 이거를 정청래를 잡들이 하는 용, 그리고 김어준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기가 이게 발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핵심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입장에서는 딱 감이 오죠. 아, 정청래 스타일이 여러분들 절대 우리 진영에다가 고소고발하지 않아요. 딱 보니까 아, 이때다 싶어갖고 당대표 왜 가만히 있냐, 이때다 싶어갖고 공치소 모임의 그 인간들이 김어준 때문에, 보도는 취재는 장인수가 했는데 김어준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국정조사나 공소취소가 오히려 난관을 겪게 됐다, 이런 식으로 김어준을 공격하고, 결국은 김어준의 영향력이 8월 전당대회를 봤을 때는 죽여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보도는 장인수가 했어. 그럼 장인수가 타겟이 돼야 되는데 김어준이 끌어들어와요. 근데 이상했거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보도를 했으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책임질이 아니라 그 보도를 한 장인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모든 포커스는 장인수 기자를 까는 것 같지만 김어준이 포커스였고, 그 김어준을 정청래와 엮어서 당대표를 흔들용으로 만드니까 정청래가 오히려 김어준과, 누가 봐도 김어준을 이 사건에 대해서 정청래가 대응을 안 하면 김어준 봐주기, 정청래 김어준 커넥션, 이렇게 저것들이 또 몰아갈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모든 어떤 뭐 언론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제 조치를 해버리면 뭐 김어준 밑에서 놀아나는 정청래 뭐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김어준은 왜 고소 안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죠. 그러면 MBC나 KBS나 모든 방송에 나와서 어떤 패널이 한 얘기가 있으면 그 패널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그 방송사가 책임집니까? 그럼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 TV조선에 나와갖고 수많은 개소리를 하는 새끼들이 있으면 그 개소리를 하는 새끼를 고소를 하지 그 TV조선을 매번 고소합니까? 그 패널이 TV조선 소속도 아닌데? 장인수가 아니 만약에 장인수가 뉴스공장 소속이었다 그러면 뉴스공장을 여러분들 고소하는 게 맞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장인수가 뉴스공장 소속이면 뉴스공장도 책임 있고 뉴스공장 소속이 기자면 뉴스공장을 고소하는 건 맞죠? 근데 장인수는 저널리스트라는 본인의 단독 언론 매체를 갖고 있고 그 매체에서 취재한 것을 뉴스공장에서 터뜨렸을 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때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흐지부지하게 그냥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권력 투쟁을 사실상 좀 소강 상태로 만든 것은 누구죠? 접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아가리 닥쳐라. 니들 쉐럽 해라. 라고 하면서 13,000명의 권리당원의 서명을 받아갖고 더민주혁신회의 해체를 당에 전달을 하고 공취소 나타날 때 공천 취소 모임이라고 하고 저거는 민주당 내 쿠데타라고 얘기하면서 공취소도 조용히 시킨 게 누구죠? 접니다. 네, 원외 당대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정청래는 당연히 강력하게 해야지 저것들이 더 이상 김어준, 정청래 이걸로 갖고 당을 흔들고 쟤네들이 진짜 바라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게 김어준이가 적대시한다. 김어준이가 반명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앞으로 뉴스 공장에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숨은 의도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셔도 사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지 달고 뭐 지방선거 나가고 후보자들 최근 십수년간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자기 홍보 순환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기회로 삼아갖고 이 똥싸 이동영 그 아류들 일제히 김어준 공격하고 잿더미 마을 이때다 싶어갖고 장인수 기자의 이 보도 하나로 지금 김어준 죽이고 그 김어준을 죽여야만 정청래 연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제 분석이 틀렸나요? 결국은 장인수 기자의 취재 내용으로 김어준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고 김어준을 공격해서 영향력을 줄여놓아야지 그래야지 김어준에게 반감이 있는 사람들을 사실상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8월 전당대회 때 이 공취소 모임에서 본인들이 밀고 싶고 하는 사람들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이들의 보이지 않는 이면의 얘기인데 정청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이거 괜히 시간 끌다가는 이 화살이 본인한테 날라오고 결국은 장인수가 보도했지만 김어준 정청래를 공격용으로 쓴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강력 대응을 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죠. 이런 분석은 누가 한다? 접니다. 다 꿰뚫고 있어요. 모든 걸 뚫어본다. 내 안경이 사실 다 투시 안경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때다 싶어갖고 민주당 안에서 여러분들 저 찐명파리 하는 애들이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걸 바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봐도 이상하잖아. 장인수 기자 비판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그 비판을 넘어서 김어준을 엮고 그 김어준이랑 정청래까지 세트로 엮는 것은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열린민주당 시작과 함께 민주당 지지자들의 갈등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총선 때 열린민주당의 탄생과 그 배후에는 그 이동영 분류들의 열린민주당 지지, 거기서부터 손혜원, 거기서 이제 손모든 애들 똥싸 그런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김어준을 악마화하고 몰빵이니 뭐니 저를 악마화하고 그때 먼저 타켓을 죽이려고 했던 게 저고 나는 부활했어. 누군가 내가 예수도 아닌데 맞아 난 부활이 아니구나. 죽은 적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내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고 당내 반발에 김어준과 가까운 정청래 의원이
강력 대응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청와대에 보조를 맞춰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일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지식이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면 안 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작부터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되고 공소청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이유는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제어하냐 이거로 시작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검찰에게 당하고도 검찰을 수사권을 남겨주려고 하냐, 이게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쪽은 막대한 그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 이쪽은 검찰의 한 짓을 봐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제가 어제 밤새도록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딴 사람들이 한 방에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했더니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 저쪽 입장을 생각해보자. 저쪽에서는 검찰이 이제 모든 수사를 경찰이 한다. 그거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덮을 것이냐. 사건을 정성호 장관 말대로 돈 주고 돈 받고 덮으면 어떨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여러분들 경찰이 잘못해도 우리가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검찰이 잘못하는 것보다 경찰이 잘못하면요 고치기가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검찰의 권력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그러면요 검찰은 통제가 되지가 않아요. 경찰은요 얼마든지 그 비리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 파면하거나 그런 게 너무 쉬워요. 경찰은 잘못됐을 때 통제가 가능한 집단이지만 검사들이 잘못하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서 그 칼을 뺏어오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 이제 이해가 가시죠?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래, 둘 다 똑같은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자. 근데 왜 우리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 검찰은 잘못을 하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왜? 지네가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경찰은 비리경찰이나 이런 애들 걸리면 그냥 파면이에요. 경찰은 검사들은 탄핵해야 돼요. 응? 검사들은 탄핵해야 되고 걔네들은 처벌받지도 않아요. 일례로 비리 경찰들은 여러분들 구속되거나 바로바로 파면되고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검사들 지금 한명숙 총리 조작 수사했던 새끼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검사장 배지 달고 다 은퇴해갖고 떵떵거리면서 정관예우 변호사 받고 강남에 건물 한 채씩 갖고 몇 채 갖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사건 조작했던 검사들 단 한 명이라도 처벌받은 새끼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은 잘못하면 즉각 옷 뺏기고 파면하고 처벌할 수 있지만 검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통제하기 더 쉽습니까? 경찰이 통제하기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무슨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천만의 말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출발점을 자세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경찰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책임 추구하고 파면하고 구속시키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검찰이 아니 진짜 봐봐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얘기했죠. 지금 검찰개혁 순서가 너무너무 잘못됐다. 먼저 저 조작 수사했던 새끼들 진작 작년에 국정조사 했어야 된다. 잘못된 사건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부터 대장동 사건 다 국정조사해갖고 그 검사들부터 작사를 내놓고 그 다음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나누는, 그렇게 하면 명분이 훨씬 쓰고 거기에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거나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을 삭제를 해야 돼. 이거 완전 순서가 완전 바뀌었어요. 추적 수사했던 새끼들 지금 떵떵거리면서 아직도 일선 검사에 장 달고 앉아있고 검찰청에 남아있고 그런 검사들 그대로 넣고 검찰 개혁한다니까 그놈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순서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이거는 정권 잡자마자 검사들 조작 의심되는 사건들 전부 국정조사
바로바로 했었어야지. 너무 내란 사건에 매몰돼 있었는데 그 내란 사건에서 제가 비판했던 지점이 그거예요. 김건희 사건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혹시? 김건희 특검의 성패의 바로미터는 바로 검사들을 수사하냐 안 하냐가 김건희 특검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라고 제가 시작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검사들 한 명이라도 기소했나요? 못하죠. 안 했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분들 주가 조작 덮었던 검사들 구속시키고 그렇게 시작했고, 내란 특검에서도 여러 번 심우정이나 지금 박성재 구속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죠.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 김건희 특검의 성패는 딴 게 아니다. 이 모든 국정의 혼란은 김건희의 봐주기부터 시작돼서 그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아무도 기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처음부터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 답답한 게 이렇게 검찰개혁 질질 끄는 자체가 여러분들 안 하겠다는 거예요. 6개월 안에 끝내버렸어야죠. 안 그래요? 검찰개혁 벌써 1년 가까이 끌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보안수사권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만 그 희망적인 얘기는요. 원래 당론으로 정부안이 처음에 넘어왔을 때 민주당이 이거는 안 된다. 정부안과 민주당안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제 법사위원 추미애 의원님이나 김용민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이쪽에서 강력 반발을 하면서 정부안이 사실 대통령이 민주당은 수기하고 그 정부는 뭐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정부안이 재 입법이 돼갖고 민주당이 거기서 미세 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미세 조정이 아니라 세세 조정해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폐기해야죠. 그렇죠? 정부안은 사실상 폐기가 답입니다. 그리고 이미 법사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올려갖고 통과시키면 돼요. 근데 대통령이 그래도 만든 법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TF에서 만든 법이 정부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폐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잘 뜯어 고쳐갖고 세세하게 조정하면 돼요. 법사위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손볼 수 있다는 방침을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는 이미 당원 머리가 바보다.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많이 조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법안 심사는 법사위에서 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까지 손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정부안 당원들이 여러분들 이번에 사실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세한 수정까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면,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검찰개혁 그냥 경찰이 수사, 검찰은 공소, 기소, 이 원칙을 어기니까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가 어려워요. 경찰이 수사, 검찰은 기소, 공소,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자꾸 수사를 조금이라도 얘네도 할 수 있게 해주자,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자꾸 믹스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어렵습니까? 수사는 경찰, 기소와 공소는 검찰. 이게 검경수사권 분리의 대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다 본인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서 그런지 몰라도 왜 여기서 벗어나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쉬워요. 수사, 기소. 그리고 중수청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국가수사본부가 전적으로 다 수사하고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렇게 다 얘기하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법사위가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미세 조정에서 조금 더 나가서 세세 조정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어서 좀 할게요. 양문석 의원이 사기 대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이거는 죄질이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공천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2년 전부터 난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딴 거 억울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생 딸을 이용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갖고, 그것도 11억을 받아갖고 강남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산 거예요. 추접스러운 짓을 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부동산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딸을 이용해서 사기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응? 난리를 쳤던 거예요. 응? 결국은 이제 1심 2심 다 사기 대출이 됐고, 이제 성관이나 이쪽에서는 여기가 이제 과거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였죠. 이제 이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순간 이제 의원직은 상실된 거예요. 응? 의원직은 상실된 거예요. 다만 여기서 남은 게 뭐냐? 이제 재판 소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을 했죠. 재판 소원에다가 자기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양문석 씨 이제 의원 아니니까 이거 만약에 본인이 재판 소원을 하면요, 민주당 사법개혁에 진짜 흙탕물 뿌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양문석이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배지가 날라갔잖아. 그러면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재판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재판 소원을 하게 되면 뭐가 이게 그 큰 문제냐면, 봐라 민주당 니네가 사법개혁 3법 통과시켰는데 가장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권력자 아니냐.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거든요. 민주당이 통과시킨 사법개혁의 3법의 첫 번째 사건이 양문석 사기대출 재판소원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역사 억울하신, 진짜 힘없고 빼먹고 너무 억울하게 검찰이나 판사들에 의해서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이 꼭 마지막으로 헌재에 가서 여러 가지 법률적 오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이 1호 사건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양문석이가 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재판 소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이 정치판에서 말이에요. 신청을 했지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이건 정말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게 있냐면, 양문석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일단은 재판 소원을 하게 되면 대법원의 결정을 가처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대법원의 그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배지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갖고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효력을 중지해 달라라고 하면서 자기 배지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헌재가 과연 이 사건을 보고 이거는 재판 소원을 받아줄 걸 가처분을 각하한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추하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배지 며칠이든 몇 달이든 더 달고 있으려고 이 논쟁을 하는 자체가,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왜 했냐? 결국은 권력자들, 비리 권력자들의 결국은 어떤 그 구제 창구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산갑이 이제 전략공천 지역이 됐죠.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당연히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2명이 있어요. 2명.
뭐가 있냐? 한 명은 김남국, 본인의 지역구였습니다. 한 명은 김용. 전해철 자꾸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정청래가 총 맞았습니까? 전해철을 전략공천으로 안상 갑을 주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김용은 평택을을 희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1심, 2심이 전부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3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당선이 되면 대법원에서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의원직을 또 상실을 하거든요. 그쵸? 김용, 평택을. 그래서 지금 내 방송 하는데 뭐 딴 방송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응? 내 방송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응? 그래서 지금 안산 일단 여기에는 양문석 사태가 벌어지고 김남국 어떤 후보가 사실 정계를 떠나서 청와대로 갔었잖아요. 이때 발빠르게 현수막 붙이고 사무실 차린 게 누구냐면 용해인이에요. 용해인이. 김남국 사태 터지니까 현수막 걸고 양문석 터지니까 현수막 걸었던 게 용해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전략공천으로 아마 김남국 의원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가는 게. 거기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남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입 좀 닫고 다녀.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이 본인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 내가 왜 김남국 의원을 안 부르는 줄 아세요? 내 방송에 나와갖고 우리가 원하는 대답 내가 질문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안 불러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저 똥파리들이랑 하바리들이 김남국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불러요. 김남국 그것도 모르고 딴 방송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걔네들이 유도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 갈등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 이용해서 방송 소재로 쓴다는 거 알면 말 조심해야죠. 지금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고 다시 정치해야 되는 사람이면 굳이 여기저기서 나가갖고 문제될 만한 걸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검찰개혁 얘기 좀 하나만 할게요. 또 쓴소리 한마디 해야죠. 검찰개혁을 정부안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잿더미 마을이나 똥싸 각종 커뮤니티 그 다음에 민주당의 찐명파리 의원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엮어갖고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실용주의와 검찰개혁이 무슨 상관입니까? 마치 검찰에게 보안수사권을 주는 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게 실용적이다. 검찰개혁은 실용적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과 중도 확장 정책과 검찰개혁의 시대정신과 같이 혼합시켜갖고 물타기하는 정치인들이나 각종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거는 같이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맨날 검찰개혁하면 경찰은 어떻게 견제할 거냐. 죄지은 놈들이 저놈들도 나쁜 놈이에요. 그런 말에 왜 속습니까?
강도 새끼가 저놈도 사실 나쁜 놈이에요. 지네가 제일 나쁜 짓 해놓고 니네 칼 뺏어갖고 저쪽 갖다 준다니까. 저놈도 사람 찌를 놈이에요. 자격이 없는 놈들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실용주의랑 중도 확장이랑 검찰개혁이 무슨 상관이에요? 민주당 의원들 무슨 대통령은 외연 확장하고 실용주의로 가는데 민주당에는 강경파만 있다. 강경파가 민주당을 살리는 거예요. 민주당은 개혁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언제부터 실용정당, 언제부터 중도 확장을 합니까? 중도 확장 실용정책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정당은 국힘당과 싸우고 또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또다시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대 정책 세력과 싸우는 집단이에요. 민주당이 무슨 실용정책을 해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힘당과 싸우고 대한민국 기득권들을 바꿔나가는 입법부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당이 중도회원 실용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요구에, 그게 바로 정당이에요. 민주당에 갑자기 뉴 라이트, 뉴 이재명이라는 새끼들이 들어와갖고 민주당을 점점점 극우화시키는 게 중도 외연 확장입니까? 당의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뉴 이재명 하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들을 올드로 만들고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을 강경파로 몰아세우는 게 뉴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 세력들을 실체도 없는 그 정치 세력을 이용하는 잘못된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영입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만 보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뉴 이재명이 아니에요. 과거에 윤석열 지지하다, 한동훈 지지하다 떠뜨내기, 여기저기서 뜨내기 하다가 이제 갈 곳 없으니까 민주당 찾아와갖고 민주당 내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겠다. 정당이 중도 외연 확장?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응? 정당이 정체성을 잃는 순간 그 정당은 결국은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 봐요. 전통적 보수는 사라지고 뉴 어게인 외치던 그구들이 지금 판치니까 저게 정상적인 정당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볼 거 없고 여기 단물 쭉 빠졌으니까 딴 데로 옮기자라고 해서 지금 들어온 게 뉴 이재명이라는 그 세력들이죠. 진짜 중도 외연 확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새롭게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지지해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가 들어와서 뉴 이재명을 만들었다? 천만의 말씀. 극우에서 이탈한 자들, 박근혜를 지지했다가 포기한 자들, 윤석열을 지지했다가 아니다 싶어갖고 온 사람들이 뉴 이재명을 가면을 쓰고 민주당을 점점점 극우화시키는 겁니다. 진짜 중도는요, 조용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중도입니까? 내가 뉴 이재명이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중도입니까? 중도는 자기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통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게 중도예요. 이때다 싶어갖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먹을 게 많다, 잔치상이 이쪽이 더 크게 열렸다라고 하면서 우르르 몰려 들어와갖고 전부 과거를 파보면 윤석열 지지하고 한동훈 지지하고 박근혜 지지했던 그 인간들이 지금 몰려와갖고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봐주고 앉아있어요? 얘네들이 끝까지 민주당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결국 혼란만 부추기고 사라지는 놈들이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 다음, 네, 오늘의 그냥 일부
네, 여기저기서 이제 진짜 선거철 같은, 지금 여러분들 와닿지 않죠? 이달 지나고 이제 4월달 되면 본격적인 여러분들 이제 막 선거철 분위기가 날 겁니다. 오늘 김동연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나란히 경기도지사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이제 5파전이 됐어요.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양기대, 권칠승. 서울시장 후보도 5파전이고 경기도지사도 5파전이에요. 이제 한준호가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 역할을 하겠죠. 추미애, 한준호의 표가 분산되면 김동연이가 됩니다. 경선에서. 그렇죠? 지금 추미애 오늘 법사위원장의 출마 선언은 검찰개혁 해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추미애 의원이 됐든 한준호 의원이 됐든 김동연 빼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가 확정이 되는 순간 여기도 이제 재보선 지역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조직면에서는 김동연이가 훨씬 앞서죠. 김동연 지사 측에서는 경선이 관건인 거예요. 왜 그러면 민주당의 대부분 이제 지지자들이 김동연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조직은 김동연이 세요. 현직 도지사니까. 지금 김동연과 추미애가 민주당 내 지지율 막상막하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보면 이거 결선 투표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5명이 나왔으면 최종적으로 2명을 가려갖고 결선 투표제로 가는 방식인가요? 제가 아직 그 확실하게 제가 지금 경선 룰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5명이 나오면 50%가 넘지 않으면 2명의 후보를 1, 2위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제 말 맞죠? 최종적으로 5명이면 3명으로 압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명으로 결선 가는 거 맞아요? 5명, 3명, 2명 그렇게 가는 거예요? 3명 먼저 뽑고 결선한다고? 그러면 걱정 없네요. 그러면 먼저 걱정은 없네요. 3명 안에 추미애 대표가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그 3명 중에는 또 1, 2등을 할 거니까 걱정은 없네요. 지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기 이번에 나가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재보선 출마하고 싶다.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 김용 전 부원장이 억울한 거 알거든요. 굉장히 억울한 사연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보석으로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솔직히 보석으로 나온 상태에서 출마하는 게 맞나? 억울하면 출마할 수 있죠. 이게 아마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저는 2028년도를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김용이랑 김남국이랑 경쟁을 한다고? 전략공천이라고. 경쟁을 할 수가 없지요. 경쟁을 할 수가 없지요. 전략공천 한 명을 보선 지역에는 내리꼽는 건데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분이 억울한 건 맞아요. 진짜 유동규나 이런 애들의 말만 듣고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보석으로 나와갖고 보석 조건 때문에 주거지 제한도 있고 대통령과 연락도 못 하거든요. 하여튼 대통령 차측근은 맞습니다. 의리도 있는 분이고요. 제가 알기로 저랑도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맞나 싶어요. 저는 아마 이게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해도 아마 민주당이 이런 리스크까지 안으면서 이번에 재보선을 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좀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추미애 어떤 의원께서 경기지도지사 그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지금 법사위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부산 최대 격전지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이 꼭 부산 이겨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면접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 좀 가볼까요? 서울은 지금 오세바리가 지금 오늘까지였거든요. 공천 신청을 안 했어요. 제가 보면 오세바리에 공천 신청을 안 하면 마지막 배수진을 쳤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면 오세훈이는 공천 신청을 안 했을까? 추가 공천도 패싱해요. 두 가지 요구죠.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결의문만 채택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인적 청산을 요구했는데 장동혁이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오세훈이가 또 혁신 선대위를 출범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요, 오세훈이가 나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래요. 진짜 나올 마음이 있으면요, 지들에도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나올 마음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명분을 쌓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인적 쇄신 안 돼서 못 나가겠다, 혁신선대위 출범해야 되는데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 나가려고 계속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는 선거 하기 싫거든요. 응?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 결국은 6월 지방선거에 대패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장동혁이라 그래도 현 장동혁 국민의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비대위 체제나 조기 전당대회로 갔을 때 당권을 접수해서 결국은 한동훈 살려줄게, 나 찍어달라라고 하면서 한동훈 제명 취소해줄게, 나 당대표 만들어달라라고 하면서 한동훈 팬클럽들을 자기를 지지하게끔 하면 승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는 배신자 프레임이 국힘당 안에 깊게 드리워져 갖고 전당대회 도전도 못하지만, 오세훈이가 장동혁이랑 맞서면서 이번에 공천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전당대회 해봐야 이제 한 2달 후면 국힘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 참패하게 되면 장동혁 체제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오세훈이가 당권을 노리는 거예요. 왜? 이번에 당권을 잡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오세훈이는 대선 행보를 가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 나가고 서울시장 한 번 더 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보면 5번이나 해먹었잖아요. 이번에 당권을 잡아서 2028년 총선권을, 당대표가 돼서 총선권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천에 하면 오세훈이가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줄 서게 되고, 그걸 노리는 겁니다. 4번인가요? 이번에 하면 5번째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서울시장 한 번 더 할 바에 이제 대권으로 왜 그러면 오세훈이가 이번에 대권 왜 안 나왔어요? 오세훈이는 원래 예전부터 대권의 꿈이 있는데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이번 대권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니까 서울시장에서 꿈쩍도 안 하고 대권 도전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오세훈이가 이번에 굳이 서울시장 나오는 것보다 본인이 원했던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도전을 하고 2028년 공천권을 자기가 확보를 하고, 그래서 친오세훈계 만들고, 그 다음에 2030년이 대선인가요? 그렇게 플랜을 짜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힘당의 장동혁이나 이쪽에서 지금 서울시장을 안철수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취재를 했죠.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에게 취재를 했더니 지금 장동혁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힘당 서울시장 후보를 안철수라고 생각한대요. 잠깐 고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철수가 고민에 빠졌대요. 국힘당에서 정식적으로 안철수에게 서울시장 도전을 해라. 지금 이렇게 되면 민주당 땡큐입니다. 분당이 다시 안철수 지역구가 나오면 안철수 제발 서울시장 나와달라라고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광재입니다. 거기가 재보선 지역구가 되면 이광재가 또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침 국힘당에서 안철수에게 벌써 오다가 갔다라는 소리가 국힘당 고위급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얘기가 벌써 제가 취재를 했더니 나와요.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주변에서는 나가지 말아라, 나가라 이렇게 첨예하게 갈려있대요. 취재를 해봤더니 안철수 주변에서 나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선거철만 되면 변성기가 오는 안철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안철수 주변에서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 기회에 뭐 물러나면 안 된다, 늘 피해다가 그동안의 지지를 다 까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철수한테 이번에 제대로 한번 붙어야 된다,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 지금 양쪽이 지금 교체하고 있어서 이제 오세훈이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국상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나국상이 왜 맨날 저는 피부과 1억, 내 피부 꿀피부 반짝반짝 맨날 이러면서 너는 나배 저를 뭐 빠루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번에 서울시장에 도전할 마음이 없어요. 이유는 배지 던지는 거거든. 예. 나국상이가 지금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가 오세훈이가 안 나오면 이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배지를 던져야 되거든. 지가 봐도 이거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배지를 던지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안철수는 고민인 거야. 저는 양보만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징징대다가 이번에 선수로 한번 뛸 거냐. 고민인 거야. 왜? 안철수도 이번에 선수로 직접 본인이 플레이어가 되려고 그러면 안철수도 경기, 분당, 성남 이쪽에 배지를 내려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철수도 지금 딜레마에 있다. 여러분들이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빨리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라고 하면 나와라 안철수. 더 이상 숨지 말라. 뒤에서 짖는 개가 되지 말아라. 앞에서 무는 안철수를 보고 싶다. 안철수 나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의석도 하나 뺏어올 수 있습니다. 나국상은 눈치 빨라서 안 나와요. 안철수는 과거에 50%가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도 박원순 시장에게 밀어준 적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래갖고 오세훈이가 공천 신청을 안 하면서도 당 장동혁 지도부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어제는 윤 어게인 외쳤던 당내 지도부를 몇 명 뭐 김민수나 뭐 장해찬이나 이런 사람들 잘라라 인적쇄신을 요구했더니 장동혁이가 그럼 제가 죽는 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의문 자체만으로도 지금 국힘당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친한계와도 결혼을 하십시오. 뭐 이러거든. 친한계와도 결혼을 하라 그래. 친윤이랑 결혼하라 그랬더니 윤어게인 애들이 그러면 친한계와도 저기 오세훈 측에서 친한계와도 결혼을 하는 거야. 왜 그러면 친윤이랑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랑 윤석열은 세트예요. 원래 세트인데 원래 둘이 세트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것이죠. 저는 왜 한동훈의 정치적 한계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냐면 본인이 아무리 윤 어게인의 반대 진영에 서서 목소리를 내더라도 한동훈의 정치적 태생이 검사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따까리가 되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것은 윤석열 한동훈은 세트예요. 지는 아무리 제가 지금 세트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를 반대했습니다. 저는 윤석열과 다릅니다. 이지랄 떨어도 너는 윤석열의 따까리야 그냥. 응? 야 이 새끼야 너는 새끼야 청수한테 뭐라고 지랄한 거야 이 새끼야. 이만큼 레포트 들고 가갖고 윤석열 만난다고 갔다가 밥도 먹지 말고 가 이 새끼야 그래갖고 삐져갖고 왔잖아. 윤석열이 이러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막 그러다가 그 계엄령
그 선포했을 때 저 새끼 잡아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들은 이제 국힘당 휴면 정당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아시겠죠? 오세훈이는 무조건 당권 노립니다. 바로 대선 가려고. 왜 그러면 오세훈이가 생각할 때 이재명 정부도 뭐 끝까지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정치적인 계산들이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이번에 당권을 아마 노릴 것이다. 다행히 한동훈이가 없잖아. 한동훈이가 어떻게 보면 오세훈의 당권 전쟁에 있어서 가장 불리했던 게 뭐냐면 한동훈이가 당내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 장동혁이니까 한동훈이를 제명해 줌으로써 다음 전당대회에 한동훈이가 나올 수 없게끔 해놔서 누가 봐도 오세훈이가 당대표에 도전하면 딱 맞춤형 전당대회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오세훈이랑 한동훈이랑 여러분들 전당대회에서 붙으면 한동훈이가 이겨요. 근데 장동혁이가 미리 한동훈을 제껴놨기 때문에 오세훈 입장에서는 굳이 서울시장에 안 나가도 이번에 당권 접수하는 데는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동혁이가 선거 끝날 때까지 윤리위원회 수습시켜라. 이건 뭐냐면 딴 거 아닙니다. 그냥 고성국, 지금 윤리위원회 회부돼 있죠. 고성국이나 딴 윤어게인 세력들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내지 말아라 이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 제명에 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봐라 이런 요구들 그냥 묵살하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선거 끝날 때까지 어떤 제명이나 징계 없다라고 보이지만 그 제명이나 징계에 이제는 친한계의 사람들보다는 고성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징계가 올라가 있어서 스톱시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들은 친윤과 절연 계속 주장하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세트다. 그러면 친한계와도 절연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였습니다. 네, 법 왜곡죄 첫 수사 대상 조희대,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사법개혁 3법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판소 법 왜곡죄, 그 다음에 재판소원법, 그 다음에 대법관 증언이었죠. 대법관 증언은 2028년부터 3년, 2028, 2029, 2030년 3년간 4명씩 12명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왜 2028년부터 민주당이 3년간을 잡았는지는 아시겠죠. 조희대의 임기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2028년부터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왜 당장 내년부터 대법관을 증언시키지 않냐라는 여러분들의 의문이 있는데, 조희대의 임기가 내년 6월인가 그래요. 그래서 2028년부터 이제 3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정부가 추천하는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이 제청을 하면 3명씩 12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조희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희대와 박영재 이번에 뭐 사직을 한 사표를 낸 법원 행정처장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맡았던 주심이 박영재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재와 누구죠? 조희대가 법 왜곡죄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됐고,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제대로 기소를 할 수 있을지. 경찰도 지금 과연 이 법 왜곡죄로 법원 행정처장과 조희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이걸 수사를 한다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또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압박용이죠. 조희대 압박용.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조국혁신당과 같이 조희대 탄핵안 발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왜 조이대가 내년까지냐고요? 조이대가 나이가 많아갖고 정년에 걸리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왜 있었냐? 타파님, 왜 윤석열이가 정년에 걸리는 조이대를 임명을 했나요? 대법원장을 자기 임기 때 2번 임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 꼼수. 꼼수가 뭔지 알겠죠? 아니, 신복이 아니라 윤석열의 탄핵 안 됐으면 윤석열의 임기가 내년까지잖아. 그치? 2023, 2024, 2025, 2026, 2027 내년까지 윤석열이가 원래 2028년에 대선인가요? 원래대로 하면 조이대가 그래서 짧게 2, 3년 정도 원래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잖아. 그럼 자기가 한 번 임명하면 대법원장을 바꿀 수가 없잖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정년에 걸리는 조이대를 임명을 하고 자기 임기 때 한 번 더 대법원장을 임명을 하려고 저렇게 정년에 걸리는 조이대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뉴스가 또 뭐 있죠? 그런 꼼수 그 포석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대미투자특별법 드디어 106일 만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시켜갖고 이제 현대자동차나 여러 반도체 업체들이나 이제 좀 안정적으로 관세에 걱정 없이 우리가 25% 관세를 문다라고 하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300억 이상 뭐 손해본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관세의 압박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지금 12시 넘었나요? 잠시 후 2분 후면 3월 13일이 되죠. 잠시 후 2분 후면 3월 13일이 되는데 2분 후면 석유 최고가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경유 1713원, 휘발유 1724원, 등유 1320원 이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기름값이 이제 휘발유는 최고가 1724, 경유가 1713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2주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2주마다 최고가를 시행을 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문정 문자 공개 해설 좀 해주세요. 이문정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촛불 집회에 어떤 늘 감칠맛 나는 우리 백금열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광주까지 가서 증언을 했던 사건인데, 제 사건도 여러 개 많지만 우리 백금열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광주 법정까지 가서 제가 증언을 했었어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됐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어요. 이유는 딴 거 압니다. 윤석열 풍자 노래 감옥 가자 윤석열 이거 했다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유죄를 줬었는데 무죄가 됐다. 좋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들 자꾸 잊고 계시는데,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의 특별조사위 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태원 참사 여러분들 이건 인재예요. 인재 159명이 정말 그 현장에서 죽었고, 오늘 이태원 참사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이죠.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했고요. 서울청장 김강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선서를 거부했고요.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요. 먼저 파출소가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냐. 이게 뭐가 핵심이냐면, 그 당시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11건의 긴급 절박한 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112에. 그런 절박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출소, 경찰서, 서울청 아무도 안 움직였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지휘를 관리 감독해야 될 행자부 장관 이상민은 뭐 했냐? 이게 핵심이죠. 파출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 조직 탓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경찰서는 상급 기관 탓을 해요. 서울청은 현장 때문에 못했다라고요. 서울청이 얘기하는 현장은 이건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이태원 참사는요.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용산의 경비 병력들이 전부 대통령 권력 안위를 위해서 투입된 거예요. 청와대에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다 그러면 용산 주변에 있었던 경찰이나 서울청의 기동대 같은 어떤 그 인력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바로 질서 유지로 투입될 수 있었는데 용산에 같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보니까 혼잡한 경비를 하는 것보다는 권력의 안위를 지키는데 인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사가 난 거예요. 지금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외면된 책임이 없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 지금 특조위가 하고 싶은 건 딴 게 아닙니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냐? 왜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고 왜 무능한 대처가 있었냐? 왜 이렇게 무책임한 현장에서 무능과 무책임이 있었냐? 그런데 이런 모든 걸 소명해야 될 윤석열, 이상민 그리고 누구죠? 서울청장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네 개인 방어권을 위해서 다 숨어요. 김강호 이런 사람들 비열한 자들이에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높고 지방선거 여러분들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 보시면요 사실 이거 게임이 안 되는 선거죠.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그래도 선거판 분석을 잘하고 선거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대구에서 민주당과 국힘당이 여러분들 거의 동률 또는 민주당이 앞선다라고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구 같은 지역에서 민주당이 진짜로 해볼 만한 선거가 되려고 그러면요 10% 이상 이기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비슷하다 그러면 10% 지고 있는 거예요. 그쪽 민심은 또 달라요. 여론조사가 돌려갖고 대구에서 민주당이 팽팽하다 10% 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뚜껑을 열어보면 그쪽은 숨은 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선거를 볼 때 불리한 지역에서는 동률이 나오면 10% 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한 10% 이기고 있다라고 하면 동률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요 부산이에요. 부산 맨날 여론조사하면 여러분들 비슷하게 나오거나 해볼 만하다고 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부산 참패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쪽에서는 아직도 반민주당 정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대구도 뒤집어졌다, 대구도 막상막하다 이런 게 오히려 그쪽 지지층 결집시키는 겁니다. 딴 데는 다 져도 여기가 자존심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김부겸 후보나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선뜻 부산에 출마하지 못해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요 민심이 많이 바뀌고는 있고 윤석열 정부나 국민에 대한 비토는 늘어나지만 실제로 막상 선거날 돼서 어느 정당을 찍을 거냐라고 하면 국힘당의 지지세가 아직도 높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만약에 그 대구에서도 우리가 해볼 만한 선거가 되려 그러면 민주당 40, 국힘당 30 정도 나오는 지지율, 그 다음에 유보가 30 이 정도 될 때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현재 돌아가는 것만 봐도 과연 국힘당이 이번에 선거를 치를 수 있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도 장인수 기자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공천 취소 거래설 언론이 부풀리고 민주당 내부의 문제를 삼고 심지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장인수 기자의 보도 내용과 다르게 공천 취소 거래설로 둔갑시켜 갖고 이렇게 얘기하죠. 민주당은 그런 거에 고소고발할 집중이 오늘 고발했으니까 오늘 거기에서는 이제 손을 떼고 검찰 개혁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서 장인수 여사 고소를 선제적으로 한 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런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빨리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안으로 할 것이냐 정부 안으로 할 것이냐 시간 끌면 민주당이 불리합니다. 검찰 개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검찰은 더 큰 권한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정광석과 같이 해야 돼요.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아까 어떤 분이 뭐 사생의 김한매도 장인수를 고소했다? 뭐 이 사건은 뭐 양쪽에서 고소했으니까 당연히 병합 처리돼 갖고 뭐 하겠죠. 김한매를 지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김한매는 김현지도 고소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군 적군 없이 아무나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그냥 고소해요. 김한매가 이번에 경기도 도의원 뭐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라는 누군가 얘기를 저한테 제보를 했더니 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이 정부를 흔드는 김현지 고소하는 것만 봐도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을 고소하는 자예요. 김한매 후원해달라고 문자 무지 온다고요? 그거 나중에 제가 취합을 해서 그 문자 갖고 계시는 분들 지우지 말고 갖고 계세요.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조정해야지 더 혼란이 없습니다. 네. 오늘 심층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